지금 몽골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 동안 38번이나 실패한 사막. 벼 재배의 예산이 3억 원에서 5억 4천만 원, 180%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연 강수량 250mm, 기온 38도, 물은 30km 밖에서 끌어와야 하는 땅이라.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포기했는데요. 9월 5일 단 21일 안에 중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불가능의 땅에서 5.1톤. 환산 수확과 완전미 93%라는 숫자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39번째 실패에 도장을 찍으러 간 예산감독관은 왜 보고서를 멈춰 세웠을까요? 강대국이 고개를 저은 그 사막에서 왜 마지막까지 남은 이름은 한국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나라의 자존심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보시면 왜 38번의 실패가 39번째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선택과 압박이 오갔는지 모두 드러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윈입니다. 몽골 국회 예산감독관으로 일한 지 올해로 17년째입니다. 숫자를 읽는 게 제 직업이고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을 들고 저는 9월에 사막으로 향했죠. 파견 명령서에는 딱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비 사막 벼 재배 실험 프로젝트, 예산 초과 집행, 현지 실태 감사 및 중단 권고 보고서 작성. 저는 그 3줄을 읽고 가방을 쌌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3억 원이었습니다. 실제 집행된 금액은 5억 4천만 원. 차이는 2억 4천만 원이고 초과율은 180%였습니다. 17년 감사 경력에서 이 정도 초과는 즉시 중단 사유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보고서 첫 줄이 완성되어 있었죠. 울란바토르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6시간이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끊기는 지점부터 먼지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고 창밖으로는 풀 한 폭이 없는 황갈색 평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조수석에 올려둔 파일 2권이 진동에 흔들렸는데 그 안에 38번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0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이미 본청에서 확인했고 차 안에서 2번 더 읽었습니다. 39번째 실패를 정리하러 온 사람이 가져가기엔 꽤 무거운 파일이었죠. 국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저를 직접 불렀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아르윈 감사관 9월 5일까지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날짜 하나. 저는 그 날짜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9월 5일은 이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예산 동결과 전면 철수 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됩니다. 면담실을 나오던 복도에서 저는 이미 보고서 결론 문장을 속으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중단 권고. 단 2글자였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1일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3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공기는 입안에서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덮쳤죠. 그 순간 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단조로운 소리였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듣기엔 너무 생경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가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 철 냄새, 그리고 물 냄새.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건조한 땅에서 물 냄새가 났습니다. 강도 없고 비도 없고 연평균 강수량이 250mm에 불과한 이 사막에서 그 냄새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코끝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기계 소리와 물 냄새. 저는 그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소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연구소장 바트오치르였습니다. 69. 제가 가진 파일 속 38번의 실패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바트오치르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박혀 있었는데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흙이었죠. 그 손을 잡는 순간 예상보다 강한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땅을 붙들고 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바트오치르였습니다. 오셨군요. 환영도 변명도 없이. 저는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39번째 실패에 제 도장 찍으러 온 겁니다. 바트오치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명하거나 설득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38번을 실패한 사람의 걸음치고는 너무 단단했습니다. 등 뒤로 여전히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잠깐 멈칫했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1초가 이후 21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시험포는 사무소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바트오치르가 앞장섰고 저는 파일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건조한 흙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삭바삭. 수분이라고는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500m를 걷는 동안 기계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진동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죠. 그 소리가 무엇인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험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직사각형으로 구획된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키는 낮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벼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눈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발을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논두렁 흙이 발밑에서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토양산도 pH 8.5, 벼 재배 적정 기준은 pH 5.5에서 6.5입니다. 연평균 강수량 250mm, 벼 생육에 필요한 최소 강수량은 1000mm입니다. 수원까지 거리 30km, 관계 인프라 없음. 저는 새 수치를 나란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셋이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재배 한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벼가 산다는 건 숫자가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라 실험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실험이었죠. 바트오치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38번의 실패가 정리된 기록이었습니다. 연도별 파종 시기, 품종, 수확량, 실패 원인. 가장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확량 0. 바트오치르는 파일을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실패를 다시 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보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페이지들 속에는 바트오치르 본인의 이름이 수십 번 등장했습니다. 책임자 서명란마다 같은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그 서명들 사이에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숫자에서 성공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바트오치르는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반박인지 인정인지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펌프 소리였습니다. 30km 밖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펌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논이 마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펌프는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을 다시 봤습니다. pH 8.5의 흙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벼를,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조건에서 살아있는 벼를, 감사관으로서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게 제 17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죠. 그런데 바트오치르의 침묵이 자꾸 걸렸습니다. 38번을 실패한 사람이 왜 저렇게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파일을 넘기는 손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저는 그 답을 그날은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한 건 이튿날 오전 7시였습니다. 이름은 박진우. 농업기술원 소속 관계토양 품종 통합 설계 전문가라고 바트오치르가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짐은 작았지만 측정 장비가 가득 든 케이스 2개를 직접 들고 왔습니다.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박진우는 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바트오치르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산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저는 파일을 고쳐 쥐고 뒤를 따랐습니다. 박진우가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논물에 온도계를 넣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23도, 24도, 25도, 26도. 박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벼는 논물이 25도를 넘으면 뿌리 호흡이 막힙니다. 지금 26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 논물은 28도를 넘습니다. 그때부터는 고사입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오전 7시인데 이미 햇살이 피부를 눌렀습니다. 38도는 예보가 아니라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사막의 공기는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봤습니다. 26도.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논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별을 지키는 건 결국 온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즉시 바트오치르를 불렀습니다. 펌프 추가 가동이 필요합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논물을 순환시켜야 합니다. 바트오치르가 물었습니다. 지금 펌프로는 안 됩니까?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에 추가 펌프가 최소 2대 더 필요합니다. 바트오치르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결정권이 저에게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추가 펌프 2대. 긴급 설치비 포함 5천만 원. 이미 180% 초과된 예산에 5천만 원이 더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단. 그 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6도. 그리고 파일 속에서 반복되던 단어. 고온, 고온, 고온. 38번 중 17번이 이 시기에 죽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같은 계절에. 저는 지금 그 18번째가 되려는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단을 명하면 인호는 오늘 안에 마릅니다. 그 사실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득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미 답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결정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가능성을 묻지 않는 사람. 저는 그 눈빛이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빛이 그 숫자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날 오후 추가 펌프 2대가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24시간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쉬지 않는 펌프 소리가 밤새 사막을 울렸습니다. 논물 온도는 24도로 내려갔습니다. 박진우는 새벽에도 논두렁을 돌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무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논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기록이 아니라 다음 설계의 근거입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꺼내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관이 현장 발언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고 나서도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처음 펼친 건 현장 도착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사무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이미 논으로 나갔고 박진우는 한쪽 구석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빈 보고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고비 사막 벼 재배 사업 현지 감사 결과 보고서.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멈췄습니다. 바깥에서 펌프 소리가 들렸습니다. 24시간째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이 화면 앞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최초 승인 예산 3억 원. 현재까지 집행액 5억 4천만 원. 초과액 2억 4천만 원. 초과율 180%. 저는 그 숫자들을 나란히 입력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숫자들이 줄을 맞췄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언제나 숫자가 깔끔할 때 가장 무서웠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깔끔함이 지금만큼은 불편했습니다. 세부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초기 관계 시설 설치비 1억 2천만 원. 토양 개량제 및 비료 투입비 7천만 원. 한국 기술 전문가 자물료 6개월 4,500만 원. 긴급 추가 펌프 설치비 5천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6,500만 원. 항목마다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합계가 올라갔습니다. 5억, 5억 2천, 5억 4천만 원.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입력될 때마다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감각이 무엇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펌프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 숫자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소리가.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감사관 서명란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이 보고서는 공식 문서가 됩니다. 예산 180% 초과를 확인하고 묵인한 감사관. 그게 제 이름 석자 아래 붙는 수식어가 됩니다. 국회 예산위원회는 그 수식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17년 경력이 그 한 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르윈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실 감사 옆에 붙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결론 항목에 커서를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 숫자를 승인하면 제 커리어가 끝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입력하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에 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을 그냥 적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커서가 다시 깜빡였습니다. 화면은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트오치르였습니다. 흙이 묻은 장화를 벗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봤습니다. 보고서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바트오치르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호소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38번의 실패를 기록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익숙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그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예산 초과 현장을 12번 감사했습니다. 그 12번 모두 중단 권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12번 모두 옳았습니다. 공사가 멈춰야 했고 예산이 회수됐고 담당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들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대로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직업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달랐습니다. 3억 원이 5억 4천만 원이 된 건 낭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폭염이 왔고 눈물이 끓었고 펌프가 더 필요했습니다. 토양 산도를 낮추는데 예상보다 2배의 계량제가 들어갔습니다. 30km 관계 라인에서 2차례 누수가 생겼고 긴급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낭비가 없었습니다. 전부 이 땅에서 벼를 살리기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한 항목도 빠지면 논이 죽었을 지출들이었습니다. 비효율이 아니라 사막이 요구한 비용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낭비가 없는 초과. 감사 경력 17년에 처음 보는 경우였습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는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원칙이 이 사막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감사 교육에서도 실무 경험에서도 낭비 없는 초과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초과됐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원칙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원칙이 틀린 게 아니라 원칙이 이 현실을 담기에 너무 좁은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원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자는 몽골 최대 쌀 수입 유통업체 대표 간바야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간 460억 원 규모의 쌀 수입 시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권과의 연결도 알려진 인물이었죠. 간바야르의 말은 짧았습니다. 감사관님, 국가 예산이 사막에 묻히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화면을 봤습니다. 현명한 판단.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간바야르에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460억 원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게 이 전화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결론 항목을 다시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중단 권고. 2글자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펌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진우가 손전등을 들고 논두렁을 걷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아마 그 옆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이 보고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두 사람은 오늘도 논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17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빈 결론 항목이 화면 안에 저장된 채로 노트북이 잠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펌프 소리만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결론 없는 감사관이 결론 없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9월 5일까지 남은 날은 열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 15분이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빠르고 낮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 먼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였습니다. 펌프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1초 만에 계산했습니다. 펌프가 멈추면 논물 공급이 끊깁니다. 사막의 기온은 오전부터 30도를 넘습니다. 논물이 없으면 토양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벼의 뿌리가 공기에 노출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고사까지 최대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저는 장화를 신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펌프 설비는 사무소에서 2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바트오치르가 이미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설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전원 패널이 열려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패널 안을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원선이 잘려 있었습니다. 단면이 깔끔했습니다. 닳거나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자른 단면이었습니다. 케이블 양쪽이 똑같이 매끄러웠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단순 고장이 아닙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저는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숫자를 다루며 살았습니다. 비리를 받고 횡령을 받고 은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사막에서 40년을 버텨온 것을 지우려는 행위였습니다. 선을 잘라서 꿈을 자르는 행위였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린 전원선을 손으로 집어들고 단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분노조차 낯설지 않은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38번의 실패 중에 이런 방해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트오치르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바트오치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전원선 복구에 필요한 부품은 울란바토르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최소 24시간. 기술자 파견까지 합치면 36시간에서 48시간. 노는 그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박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트럭으로 물을 날라야 합니다. 24시간 동안 최소 400리터. 트럭이 3대 이상 필요합니다. 저는 바트오치르를 봤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이미 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를 걸어온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간바야르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전 간바야르와 통화한 뒤 이틀 전 현장 주변에서 낯선 차량이 목격됐고 어젯밤 전원선이 잘렸습니다. 감사관의 눈으로 보면 이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연간 460억 원 시장이 걸린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했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고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 순서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눌렀습니다. 분노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사흘이었습니다. 벼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복구 일정, 트럭 수배, 긴급 수자원 확보, 부품 조달 경로. 항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결론 앞에서 멈췄던 손이 지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지금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뜨면 기온이 오릅니다. 기온이 오르면 논이 마릅니다. 저는 붉은 하늘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40분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바트오치르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트럭 2대는 구했습니다.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인근 마을 연락처를 바트오치르에게 받아 돌아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트럭 한 대를 더 확보했습니다. 감사관이 트럭을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청에 전화를 거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긴급 상황 보고. 하지만 손을 멈췄습니다. 보고를 하는 순간 이 사건은 기록됩니다.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는 강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벼가 살아남은 뒤에 보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합리적 판단인지 감정적 선택인지 저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세 대의 트럭이 교대로 움직였습니다. 한 대가 물을 싣고 오면 한 대가 비워지고 비워진 트럭은 다시 수원지로 향했습니다. 30km를 왕복하는 루트였습니다. 트럭 한 대당 왕복 2시간. 논 전체에 공급해야 할 물의 양을 계산하면 세 대로는 빠듯했습니다. 박진우는 그 계산을 이미 끝낸 얼굴로 논두렁을 지켰습니다. 밭 후 치르는 트럭이 도착할 때마다 뛰어가서 호스를 댔습니다. 69의 연구소장이 밤새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열흘 동안 저는 파일을 들고 숫자를 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흘 동안 땅을 잡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장화를 신고 논두렁으로 내려갔습니다. 호스를 잡았습니다. 감사관이 호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기술자가 출발했다는 연락이 온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48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논을 봤습니다. 벼는 아직 서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감바야르가 선을 잘랐지만 논은 살아 있었습니다. 공문이 도착한 건 전원선 복구 이튿날이었습니다. 기술자가 46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전원선은 6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펌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던 순간 박진우는 수치를 확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트오 치르는 펌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뭔가를 삼켰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안도인지 분노의 잔재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가슴 안에서 뜨거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공문이 왔습니다. 발신처는 국회 예산위원회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기 전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문서는 간결했습니다. 고비 사막 벼 재배 사업 관련 예산 집행 정상화 및 현장 철수를 권고함. 기한 9월 5일. 이유는 두 줄이었습니다. 누적 예산 초과 및 사업 지속 불확실성. 저는 그 두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감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이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표현만 달랐을 뿐 저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입 유통업계의 로비가 위원회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감바야르가 전원선을 자른 것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방법만 달랐죠. 칼 대신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사성이 역겨웠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예산 낭비를 막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문은 그 일을 이용해서 정반대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문이 오기 전날 저는 이상한 신호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본청 동료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위원장실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무엇이 움직이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바야르의 로비가 전원선 절단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건드리는 건 증거가 남습니다. 하지만 공문은 다릅니다. 공문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공문을 무시하면 그 감사관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구조가 교묘했습니다. 17년 경력이 그 교묘함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묘함에 맞서려면 제가 가진 유일한 도구를 써야 했습니다. 보고서 제출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 그것만이 지금 제가 합법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책상 위에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논이 보였습니다.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원선이 잘렸던 밤을 버텨낸 벼였습니다. 트럭 3대가 밤새 달려준 덕에 살아남은 벼였습니다. 바트오치르가 69살의 몸으로 밤새 호스를 잡은 덕에 서 있는 벼였습니다. 공문 한 장이 그것을 끝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아르윈 감사관 공문 받았죠. 위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조용할수록 무거운 말이 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9월 5일입니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철수 절차를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수화기를 잡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전화가 오기 전에 이미 답을 결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현장 상황상 추가 관찰이 필요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르윈 감사관 권한 내에서 처리하되 기한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추가 관찰이 필요한 변수. 제가 방금 한 말이었습니다. 감사 언어로는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커리어에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권한 내에서 처리하되 기한을 지켜주십시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부드럽게 포장된 경고였죠. 이 이상 버티면 보호해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론 항목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력했습니다. 추가 관찰 필요. 제출 보류. 단 6글자였습니다. 저는 저장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저장됐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되돌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트오치르가 사무소로 들어왔습니다. 공문 봉투가 책상 위에 있는 걸 봤습니다. 바트오치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바트오치르를 봤습니다. 69, 38번의 실패, 40년. 그 숫자들이 한 사람의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중단은 제 권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 하나가 17년 경력보다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8월 25일이었습니다. 9월 5일까지 열하루였습니다. 그 열하루 안에 이 프로젝트는 어떤 결과든 내야 했습니다. 제가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열하루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엔 더 이상 보류가 불가능했습니다. 위원장의 경고는 그 뜻이었습니다. 열하루. 사흘도 버텼습니다. 열하루라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논으로 걸어갔습니다.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습니다. pH 8.5의 흙 위에서, 강수량 250mm의 사막에서, 수원지 30km 떨어진 곳에서, 숫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땅에서 벼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벼 이파리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벼의 방식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논두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벼 이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이삭이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수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흘에서 닷새 안에 이삭이 완전히 올라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수확 가능성이 확정됩니다. 저는 논을 다시 봤습니다. 벼 끝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 논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숫자가 끝이라고 말하는 땅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감사관이 논두렁에 서서 이삭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청 동료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삭 하나가 어떤 보고서보다 정직했습니다. 영상이 퍼진 건 제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전원선 절단 사건 다음날 밤 바트오치르의 조카가 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오고 가는 장면, 바트오치르가 호스를 잡고 달리는 장면, 박진우가 손전등을 들고 새벽 논두렁을 걷는 장면. 편집도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자막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장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몽골 SNS에 올라갔고 사흘 만에 공유수가 수만 건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박진우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박진우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훑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저런 논을 꿈꿨다. 40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를 읽는 사람이었는데 그 댓글들이 숫자보다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38번의 실패가 기록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있었습니다. 트럭이 처음 들어온 건 영상이 퍼진 지 이틀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8시. 낡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바트오치르를 찾았습니다. 바트오치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트럭 증칸을 열었습니다. 물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트오치르는 그 남자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호스를 가지러 갔습니다. 1시간 뒤에 트럭이 2대 더 왔습니다. 2시간 뒤에 또 2대가 왔습니다. 낮이 되자 트럭이 5대였습니다. 사람은 30명이었습니다. 농부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무소 앞에 서서 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날랐습니다. 이 사막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4시간을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유 하나만으로 4시간을 달린 것이었습니다. 바트오치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온 겁니까? 바트오치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기 일. 이 사람들에게 인혼이 자기 일이었습니다. 예산도 지시도 없이.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트럭 5대면 지금보다 2배 속도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완전히 올라오기까지 닷새. 지금 속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트럭 3대에서 5대로. 사람 셋에서 30명으로. 그리고 그 숫자를 바꾼 건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공문도 아니었습니다. 영상 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뛰는 대학생을 봤습니다. 호스를 연결하는 농부를 봤습니다. 논두렁 상태를 점검하는 상인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업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논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명 중 농부 출신 5명이 스스로 논두렁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논두렁 한 곳에서 미세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박진우도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농부들이 그걸 찾아서 직접 보수했습니다. 흙을 다지고 돌을 쌓고 물기를 잡았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관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숫자 밖에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저를 봤습니다. 감사관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영상 봤어요.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밤새 호스 잡고 계시더라고요.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야 할 것 같았다.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앞에서 예산도 공문도 커리어도 작아졌습니다. 17년 경력이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저는 바트오치르를 찾았습니다. 논두렁 끝에 서서 트럭들이 오고 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트오치르 옆에 섰습니다. 2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소리, 물소리, 사람들의 발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사막을 채웠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날 들었던 펌프 소리 하나가 이제는 이 모든 소리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바트오치르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저는 그게 웃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땅을 지킨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부는 9월 5일에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 공문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막에는 30명이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트럭 5대가 30km 루트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 그냥이라는 말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공문보다 강했습니다. SNS에는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다시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영상도 올라갔습니다. 트럭 5대, 30명. 그 숫자가 화면 속에서 다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싶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내일 가겠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인혼이 더 이상 바트오치르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지켜온 땅이 하루 만에 많은 사람의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이 교대로 물을 날랐습니다. 지친 사람은 쉬고 쉰 사람은 다시 뛰었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장화를 신었습니다.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잡으러 갔습니다. 감사관이 2번째로 호스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9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공문의 기한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무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펌프 소리가 들렸습니다. 21일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새벽이었습니다. 그 빛이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논으로 나갔습니다. 박진우가 이미 논두렁에 서 있었습니다. 바트오치르도 있었습니다. 2 사람이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벼가 가득 찼습니다.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숙인 이삭이었습니다. 알이 찼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삭들을 보며 처음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39번째 실패에 도장 찍으러 온 사람이 지금 이 이삭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확합니다.
수확은 오전 일찍 시작됐습니다. 어제 합류했던 주민들이 새벽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낫을 든 사람도 있었고 수확기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트오치르가 맨 앞에 섰습니다. 69의 연구소장이 낫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40년을 이 땅에 걸어온 사람이 낫을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기록보다 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수확에 4시간이 걸렸습니다. 잘린 벼가 쌓였습니다. 박진우가 탈곡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나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나달들이 쌓이는 걸 봤습니다. 이 나달 하나하나가 pH 8.5의 흙을 버텨낸 것들이었습니다. 강수량 250mm의 하늘 아래서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30km 밖에서 끌어온 물을 마신 것들이었습니다. 전원선이 잘린 밤을 넘긴 것들이었습니다. 개량이 끝난 건 오후였습니다. 박진우가 수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수확 면적 3,500제곱미터. 수확량 1,785kg. 헥타르당 환산 수확량 5.1톤. 완전미 비율 93%. 저는 그 숫자들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확인하려고 읽었습니다. 두 번째엔 믿으려고 읽었습니다. 세 번째엔 기억하려고 읽었습니다. 몽골 사막에서 헥타르당 5.1톤. 아시아 평균 수확량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완전미 93%는 상품성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박진우는 수치를 보면서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예상한 결과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가능성을 묻지 않는 사람은 결과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바트오치르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는 바트오치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흔들리는 걸 본 게. 악수할 때도, 전원선이 잘린 새벽에도, 공문 봉투를 봤을 때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40년이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사관으로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연간 460억 원어치의 쌀을 수입합니다. 그 구조가 오늘 이 숫자들로 처음 흔들렸습니다. 헥타르당 5.1톤. 완전미 93%. 이 수치가 재현된다면 그리고 면적이 늘어난다면 몽골의 식량 지도가 달라집니다. 5억 4천만 원이 460억 원 시장에 첫 균열을 낸 것이었습니다. 180% 초과 예산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785kg. 5.1톤. 93%.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숫자들을 어떤 제목 아래 적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실패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줄을 썼습니다. 39번째의 결과. 수확식이 끝난 뒤 박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짧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들이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트오치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책상 위에 공문을 떠올렸습니다. 9월 5일. 기한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확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발언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바트오치르를 봤습니다. 박진우를 봤습니다. 트럭을 몰고 온 주민들을 봤습니다. 밤새 호스를 잡았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관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박수가 다시 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21일의 전부였습니다. 보고서 결론 항목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초과가 있었으나 낭비가 아닌 환경 적응 비용으로 판단됨. 사막 조건 극복을 위한 기술적 접근과 지역 사회 자발적 참여가 결합되어 최초 수확에 성공함. 투자 대비 성과는 단기 예산 지표로 측정 불가하며 국가 식량 자립 가능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평가 필요. 사업 지속 및 확대를 권고함. 저는 저장을 눌렀습니다. 처음으로 결론이 완성됐습니다. 바트오치르가 제 옆에 왔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썼습니다. 바트오치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였다고 썼습니다. 바트오치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날 악수하던 손이었습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오래 잡았습니다. 저는 논을 봤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이었습니다.
잘려나간 벼 구루터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흙은 여전히 알칼리성이었습니다. 강수량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 거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38번의 실패가 다음 설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이 데이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의 저녁이 내려왔습니다. 펌프 소리가 여전히 울렸습니다. 21일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소로 돌아가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루터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벼가 자랄 자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5.1톤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완전미 93%라는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확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38번 실패했던 땅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이 고개를 저은 사막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이름이 왜 한국이었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라면 21일의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불가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